후보자 가족들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곧바로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겐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기승전 딸. 모든 해명들을 딸로 해명하고 있잖아요.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 재산에 대해서도 저한테 그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전화를 받아봤거든요. 전화 받으셨어요? 네, 전화를 한번 받아봤어요. 해명했던 게 딱 그거 하나거든요. 문장은 되게 짧았어요. 전화 통화의 문장은 되게 짧았습니다. 딸이 아프다. 딸이 아프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경률 회계사님 모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제 열렸죠? 네, 그렇죠. 네. 그제입니다. 날짜 기념이 별로 없네요. 계속 방송을 계속 나오니까 어제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오늘 같기도 하고 뭐 계속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제 했어요. 그제 그제 했습니다. 그제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해명을 하면 그 다음에 또 해명을 바로 뒤집는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던 말에 대한 반박 그게 거짓말로 밝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이게 반전 드라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갑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보좌진들에 대한 뭐 처벌, 뭐 법적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만하겠다 했다 뭐 그런 얘기 없다가 했는데 결국은 또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님은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나오셨어요. 재산 얘기입니다. 네네네. 재산도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가 지금 갑질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게 이분의 재산도 좀 주목해달라. 그러니까 김민석 못지않다. 이때 김민석 못지않다는 것은 약간 반대되는 의미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김민석 이제 현직 총리시니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버는 건 없는데 버는 족족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에 연간 한 5천만 원 가까이씩 헌금하고 신용카드로 1억 가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8억, 9억, 10억 이렇게 늘어난 게 문제였었는데 이분 저 정말 강선우 후보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강선우 후보의 남편분이 김앤장 변호사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김앤장 변호사죠. 김앤장 변호사. 뭐 경력이 뭐 제 생각에 10년, 20년 될 텐데 10년 된 것 같아요. 5년간만 볼게요. 5년간만.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짧게 한번 소개해 보면 이분이 조자료입니다. 조자료. 네네네네. 맨 왼쪽이 연봉이 5년 동안 35억을 받으셨어요. 35억. 네. 5년 동안만입니다. 네. 한번 여기서 짧게 딱 쳐보면 강선우 후보의 연봉 세비와 합하면 5년 동안 40억을 번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5년간만 보자고. 5년간만.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지 말고 5년 동안 40억을 벌었으면 지금 재산이 얼마가 될까요? 5년 전에 0원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뭐 20억, 30억. 야, 나는 연봉 5천만 원인데 다 써버려. 내지는 연봉 1억인데 한 1,000만 원 모아. 그러니까 한 저축률이 10%.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착각들 많이 하시는데 연봉 1억인 사람이 1,0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봉 2억인 사람은 얼마를 저축할 거 같아요? 2천만 원 저축하는 게 아니라 1억 1,000을 저축하는 거죠. 제가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하면. 네. 1억 벌다가 2억 번다고 해서 막 소비를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면 40억을 벌었다 하면은 세금 제외하고 세금 이제 물론 많이 냅니다. 대충 한 뭐 10억 넘게 했다 그러면 한 25억. 제가 40억인데 15억이 했다 하면 25억 네팅 그 애프터텍스로 25억 벌었으면 얼마 정도 저축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재산이 변동이 없어요. 5년 동안. 변동이 없죠. 예. 지금 재산 신고 내역 보면은 1억 미만일 겁니다. 7천 몇백만 원. 7천 몇백만 원. 1억이 안 돼요. 1억이 안 돼요. 근데 그 재산 7천 몇백만 원 중에서
5억 7천인가로 신고된 게 뭐냐면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거. 실제로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지금 신고된 게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이 안 돼요. 이분은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거 빼면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죠. 네. 네. 이거 어떻게 설명?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이분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설명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간단하게 지금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강선우 의원의 남편 되시는 분이 김앤장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최근 5년 동안만 얘기를 해보면 5년 동안만 더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을 해보면 남편분이 최소 35억을 지금 김앤장에서 벌어들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여를 쭉 계산해 보니까 최소 35억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강선우 후보자 의원 세비로 그냥 간단하게 1억씩만 세비로 벌었다고 치면 5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5년 동안 번 돈이 40억이에요. 40억. 그런데 재산 신고는 지금 얼마를 했느냐? 1억이 좀 안 돼요. 7,800 얼마 이렇게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800만 원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증여받은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증여받은 음마 아파트가 들어가서 7,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음마 아파트 빼면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러면 40억 어디 갔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지금 저희가 너무 궁금한 재산 신고 내역이라는 거죠. 40억 어디 갔지? 제가 그래서 몇 가지 그가 사실 이제 제가 강선우 후보에 대한 애정이 아주 높아서 애정이 많으시죠. 특히 네. 이제 재산 관련은 꼬박꼬박 정말 다 찾아보거든요. 네. 네. 그럴 경우 이제 몇 가지 가능성들 뭐 우리 약간 제가 유튜브니까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재산 내역 중에 제가 맨 처음에 신경 써서 봤던 건 이분 강서구 국회의원인데 실명 거론해도 되나? 경희궁의 아침. 광화문에. 네네. 거기에 그 주거 공간 2개를 임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김앤장 바로 옆이거든요. 바로 옆이죠. 조금 제가 사실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요. 아니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이제 통상적으로 그리고 주소도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 강선우 의원은 사는데 여기에 2개의 오피스텔이 있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나쁜 생각. 차마 말은 안 할게요. 이거 이거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건 해명이 됐죠. 네. 그거 내가 산다. 정확히는 내가 산다. 딸하고 어머니가 산다.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딸 어머니 사는데 또 오피스텔이 2채나 필요한지 그건 차치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 나쁜 가능성은 제외. 네. 그러면 이분 감히 참 이분이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전화를 받아봤거든요. 전화 받으셨어요? 네, 전화를 한번 받아봤어요. 여하튼 중간 과정 생략하면 전화를 받아봤는데 네. 어제 그저께죠 정확히는 이제 우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니까 뭐 그분의 가족의 아픔을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조금 과도한 감이 없진 않습니다만 기승전딸 지금 모든 해명들을 딸로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프죠. 네. 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 네. 또 재산에 대해서도 저한테 그때 해명했던 게 딱 그거 하나거든요. 문장은 되게 짧았어요. 전화 통화에 문장은 되게 짧았습니다. 네. 딸이 아프다. 딸이 아프다. 네, 딸이 아프다. 네, 딸이 아프다. 그런데 제가 또 역시 그 이제 올려주셨던 화면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 병명도 이러저러 찾았고 국내 이제 최고 유명 병원의 최고 유명 의사를 간접적으로 조금 소개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도대체 치료비가 얼마나 드냐? 치료비가 얼마나 드냐? 네. 그러면 40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뭐 1년에 예를 들어 2, 3억씩 들어가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이시죠? 그 의료비 5년 동안 합하면 5천 몇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한 1,000만 원으로 보면 되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그 유명 병원에 그 관련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연간 1,000만 원 안팎이다. 병원 의료비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40억에서 5천만 원 빼면 39억 5천만 원.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또 파고드시는데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회계사로서 남아있는 가능성 그리고 비춰지는 가능성으로는 전 이제 그게 주목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제 고가 시계인데 시계. 예. 시계 이제 한 시계. 10년 전에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네. 얼마입니까? 70몇만 원. 그러니까 고가네요. 처음에는 100 몇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 캡처해서. 그래서 네. 좀 부담되니까 마누라한테 여러 번 따졌죠. 그때 세일해서 70몇만 원 뭐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선우 의원이 이제 차고 있는 사진 보인 게 시계 찾는 게 뭐 1,500만 원, 1,700만 원, 뭐 1,9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좀 배움에 항상 유튜브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네. 등기 등록되지 않는 자산. 내지는 금융실명제로 밝혀지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면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제가 오늘 이거 70몇만 원짜리다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은 김병률은 몇만 원짜리 시계를 찾는지 모르잖아요. 네. 강선우 후보가 집에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서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래서 또 3,000% 뛰는데 적정한 순간에 막아주세요. 막아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벌들의 며느리가 가장 많이 나온 학부가 어느 대학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온 학부는 서양미술학과. 미술대학 미대예요. 미대입니다. 네. 미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기사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명 화가를 세무대리 해봐서 아는데 유명 화가를 뭐랄까요 조금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막 교육도 받고 많이 그리고 많이 합니다. 여하튼 많이 왜냐하면 그게 제가 나쁘게 해석하면은 서화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뭐 집을 상속한다 예금을 상속한다 하면은 예금은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그리고 부동산 차량 이런 것은 등기 등록돼야 되기 때문에 다 그대로 상속세를 두들겨 맞으면서 상속할 수밖에 없는데 서화, 그림, 보석 이런 것들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럼 저는 5년 동안 40억을 벌어들인 강선우 부부가 도대체 어디로 갔겠냐? 저는 이 시계가 그 등기 등록하지 않는 시계를 찬 사진에서 힌트를 찾을 수도 있지 않냐? 그게 하나의 힌트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선우 의원이 해명해야 된다. 해명을 해야 됩니다. 해명해야 된다. 5년이니까 40억이지. 예를 들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5년 동안 40억, 10년 동안 80억, 15년, 20년 동안 160억 어디 갔냐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 강선우 후보의 남편이 이렇게 변호사 생활만 하냐 아니에요.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뭐 또 벤처기업의 이해충돌 얘기도 나오지만 뭡니까? 감사도 했죠. 네, 감사도 하고 스탁옵션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고향에서 이 상가 건물을 실제 시행시공도 해요. 시행시공도 해요. 여러분 이 유명 뭡니까 두 글자 노벨상도 사셨던가 그 미국의 경제학자 한 명이 그런 말을 해요. 저 읽진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책에서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저택 앞마당에서 이렇게 잔디 깎고 있다라면 이것은 경제적 행위인가 아닌가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 정말 참 산뜻하게 설명한다. 이분의 요지는 그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이 자신의 그 정원 뭡니까 이거를 잔디를 직접 깎는 건 바보스러운 행동이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전혀 바보스러운 행동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제 말씀은 변호사가 연간 7억 8억 버는 변호사가 상가 건물을 시행시공도 한다. 가오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로부터 간접적으로 드러난 건 또 최소 3, 4억 벌어들이거든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죠. 네, 이만큼 이분은 여러 가지로 돈을 버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초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지는 전 딱 한마디. 도대체 그 돈 어디 갔냐? 돈 어디 갔냐 이거죠. 네. 그 돈 어디 갔냐? 그 보니까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지난해 3월에 신고한 총 재산은 9,706만 원이고요. 올해 3월에 신고한 재산은 좀 늘었네요. 2억
8,523만 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2억 8,523만 원으로 좀 늘긴 늘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난 5년으로만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37억은 없어졌어요. 네. 사라졌어요.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어디 갔을까? 이게 지금 저희가 네. 궁금한 거잖아요. 9,700만 원이라면 우리나라 하위 10%죠. 네. 네. 하위 10%. 지금 어디 갔을까요? 네. 어디 갔을까요? 이거는 좀 소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은 또 공직에 있는 공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 소명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재산 신고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강선우 후보자의 배우자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지금 증여를 받았잖아요. 네, 정확히는 상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이분이 보면 왜 이렇게 보면 캐피탈 제1금융권이 아니고 예, 맞아요. 캐피탈 쪽에서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죠. 돈이 이렇게 많은데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또 카드론도 쓰거든요. 카드론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죠. 실례되는 말씀인데 시청자 여러분 카드론 익숙하시나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 소위 카드 사태 때는 카드론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좀 뭐 듣는 분에 따라서는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카드론이라는 게 정말 그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달아있을 때 취하는 조치거든요. 예, 저처럼 경제적으로 막다를 때 씁니다. 예. 예, 저처럼 경제적으로 막다를 때 쓰는데 전화 올지 모르겠다. 우리 유 기자님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아니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은 전 그러니까 그 주요 부처의 여가부 장관 후보로서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으로서도 이 부분은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뭐 이게 사생활의 영역으로 숨겨질 영역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강 후보자에 대한 지금 재산 축소 신고가 계속 의심이 된다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고가의 명품 시계를 3개 정도 보유했는데 재산 신고에서 예. 누락했다고 그렇죠. 지금 사진에 찍힌 것만. 사진에 찍힌 것만 그렇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현행법을 보면요. 공직자는 500만 원 이상의 시계 등 보석류는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시계 좀 전 나왔던 시계 있잖아요. 저게 까모 시계인데 저게 지금 네티즌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저 시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게 시계가 그때 가액이 1,800만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저게 1,8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귀금속이나 고가의 물품으로 재산을 축적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지금 계속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남편의 월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강 후보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어요. 소속 기관에 확인한 결과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로 제2금융권 캐피탈을 이용한 부분들 그리고 채무, 소득 대비 재산이 너무 적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계셨지만 이게 소득 대비 재산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소득 대비 재산이 이렇게 너무나 터무니없게 적잖아요. 그럼 이 비어있는 수많은 최소 30억이 넘는 이 재산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이거 어디로 갔을까요? 차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제는 시기가 드러난 이상은 등록되지 않은 재산들. 그래서 아까 제가 감히 왜 재벌들이 이와 같이 서화 미술품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실제로 상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세청 직원이 집에 갔더니 그림이 있어.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자면 유 기자님 집에 갔더니 그림이 막 있어. 몇십억짜리. 야, 너 이거 너희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지.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샀다 하면 되는 거죠. 어느 날 예를 들어 재벌 A라는 분이 계셔서 재벌
아버지가 있어서 이걸 상속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등록이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가 사놓고서는 아들 집에 갖다 놔두면 이건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샀던 거예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점이 되고 허점이 되는 건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에도 그림 많아요. 그 따님이 그리신 거. 맞아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어릴 때 그린 그림하고 어버이날 때 저 그려준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지금 일어날래. 그러니까 조금은 지금 뭐냐면 저의 우리 유 기자님과 이런 토크가 전혀 과도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분들 지금 과거 김남국도 그랬고 지금 강선우 후보도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야, 이 시기에 500만 원 미만이어서 신고 안 했어. 이런 식의 상상력을 발하고 그리고 해명하는 사람들이 야, 이 그림 아니야, 애초 우리 딸이 샀던가 이런 말 못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거 따지자면 정말 이 민주당 의원들이 나쁜 게 과거 김남국이 뭐라고 했냐면 코인은 그 공직자윤리법에 재산신고 내역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데 저는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의 어떤 기본 취지 자체를 형용화시켜버린 거다. 공직자윤리법에 코인이란 말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하면 그리고 이것도 그거잖아요. 지금 정확히는 뭐라고 되냐면 공직자윤리법에 품목별로 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품목별로. 네. 그러면 시계 1, 2, 3 이런 것들을 하나의 품목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저는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질 계제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의 취지에 입각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법을 형용화시키는 이런 착태들 반성해야 된다. 그 예전에 보면 재산신고 등록을 할 때 보면 예전에 홍문정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홍문정 의원. 그래서 아프리카 박물관이라고 의정부에 있는 포천인가 어디 의정부에 있는 아프리카 박물관을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기 당해가지고 본인이 샀거든요. 그게 제가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거를 떠 안아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애물단지였어요. 네. 근데 재산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재산신고 목록을 보면 항상 그게 재산신고 할 때마다 그게 기사가 났었는데 거기 안에 보면 그 동물 박제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네네. 호랑이 박제, 독수리 박제, 무슨 뭐 오랑우탄 박제인데 그게 다 재산 신고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백만 원 잡히는데 그때마다 기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기자들은 새로운 신참 기자들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매년 그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매년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신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500만 원 넘으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님은 신고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이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또 강선우 후보자 남편 되시는 분 신용카드를 엄청 쓰시네요. 이게 2억 가까이 써요. 야, 1년에 2억을 쓰려면 이게 그러면 이제 이분이 2억 정도 쓰시고 연평균 한 2억 정도 쓰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선우 의원 얼마 쓰시냐? 1억을 써요. 1억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연간 카드를 3억을 쓴다는 얘기고 한 달에 2,5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100만 원 카드를 어떻게 쓰지? 여러분, 제가 좀 뭐 세무 대리인이니까 여러 유형의 분들을 많이 그 세무 대리를 하고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변호사는 죄인들을 만나고 의사는 아픈 사람을 만나고 회계사는 부자들을 만나거든요. 뭐 이거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신용카드 내역 저도 보죠. 그런데 1년에 여러분 1억 넘게 쓰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1년에 정말로. 3억을 쓰잖아요. 네. 이분들은. 야 그러면 야 김경률도 아까는 계속 그 30억 벌어서 많이 재산을 유치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연간 2억씩 쓰면은 이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양이 적어들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억 정도는 남겨뒀어야 돼요. 제가 계산 다 했거든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겠지만 맨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쓸 거 다 쓰고 신용카드로 월 연간 2억씩 쓰고 뭐 쓰고 해도 5년 동안은 10억은 쌓여야 돼요. 10억은. 근데 여하튼 이분의 소비 행태.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밤에 닭을 살코기를 드시고 그러네. 그 다음날 아침은 닭뼈를 드시는데 그렇게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 어떻게 부부가 1년에 신용카드로 3억을 쓰시냐고요. 이게 그렇게 알뜰하게 드시는데. 말씀처럼 돈 쓸 시간이 없단 말씀이 김앤장 변호사분들 저도 이제 최근에 아주 종종 이제 만나보는데 정말 그분들 바쁘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 자기들 맨날 스스로 이제 바쁘다고 하잖아요. 네. 돈 쓸 시간이 없어. 이건 진짜 맞아요. 저희들도 회계법 특히 회계법인에 있을 때 이제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2월, 3월을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땐 정말 돈 쓸 시간이 없고 돈이 굉장히 뭐예요? 바쁘시잖아요. 밥을 먹는다, 술을 먹는다. 그게 다 회계법인에서 다 경비 처리를 다 해줘요. 그리고 네. 시즌 때 술을 먹으면 이건 저희의 오점이긴 합니다만은 다 이제 거래 상대방이 이제 사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돈을 못 써요, 못 써. 그런데 연간 3억씩 쓰고 여하튼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다. 해명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면 그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린 거 있잖아요. 네. 여의도 옆 뭐 대나무 숲이라고 네. 해서 익명으로 올린 거 보면 그 부분들이 있었었잖아요.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 대신 시켰다.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었다고 그래요?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신용카드를 쓴 이 규모를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주제 넘게 이제 어느 날 막 시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시계였던 건지 목동 현대백화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마누라들이 나도 이제 뭐 하나 사보자. 그때 아마 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선물을 받았고 그런데 입고 쭉 갔다가 뭐죠 막 아까 까르띠에 뭐 이렇게 저 정말 그런 때 매장을 들어가 보지도 않았거든요. 항상 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네. 거긴 들어가면 곧바로 뭐 예약도 해야 되고 곧바로 한 명이 1대1로 붙어서 한다고. 그리고 사람들 줄 딱 네. 서 있고. 그때 제가 뭔가를 보고 아마 가격표는 아니었지만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여기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네. 네,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이거에 제가 아까 나는 부자들을 몇 분들 세무대리 하고 하면은 연간 막 1억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이게 백화점 명품관을 가야 그 정도 소비가 나오죠. 그래야 가능할 것 같아요. 신용카드를 그 부부가 1년에 3억 정도 쓰려면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딱 지금 생각나는 게 신문 기사로도 나오는데 이제 지방에 특히 지방 서울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다, 뭐 신세계백화점이다, VVIP 이 기준이 이게 언론 보도에 1년에 나옵니다. 1억. 예, 맞아요. 1년에 1억. 1년에 1억, 1억 2천, 1억 5천 뭐 이렇게 계속 상향되고는 있다는데 이게 12월쯤에는 전화가 온대요. 유병수 고객님. 모자라요. 제가 이거 고객한테 들은 거거든요. 이건 너 이거 유병수- 다 더 써야 네. 된다고. 지금 1억 1천 얼마 썼는데 네. 저희가 상향될 것 같으니까 더 쓰셔야 된다. 더 써야 된다고. 네. 그거 자기 못 채우면 자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네. 자기가 이게 그 다음에 못 들어가면 네네네네. 네. 본인이 이게 네. 내가 이제 여기서도 떨어지는구나. 그런 거겠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 가서 제 기준으로 말 안 할게요. 저는 항상 이제 지하 그리고 눕혀져 있는 물품만 지금 보는데. 백화점 안 가본 지 3년 넘었어요. 저는 가요. 저 지하철 지나갈 때만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지하 식품관 그리고 지상 그 8층 9층에 있는 식품관은 못 가요. 그 식당은 못 가는데 눕혀 있는 물품만 지금 눕혀져 있는 물품도 요즘 못 보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1년에 1억 쓰려면 어디 가야 돼요? 지하에선 꿈도 꾸지 마시고 1층 혹은 저쪽 위에 명품관이죠. 그쵸. 그럼 되겠다. 이거 저희 해석이 맞겠죠. 이거 같이 한번 공유해 보자고. 이거는 백화점에서 명품 사는 가격이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제작진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곳 한 번만 더 올려봐 주세요. 국회 보좌진들이 속상할 때마다 올리는 익명 게시판이 있어요.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고 네네네. 있는데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올려져 있냐면 이게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된 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가전 가구 구매할 때마다 견적 비교 뽑아오라고 했고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한 건 이미 국회에 소문이 파다한데 왜 보도가 안 됐을까? 호캉스 픽업은 대리 갑질 지시는 갑질보다 더 중요한 건 10분에 한 번씩 욕을 울리는 욕 문자와 고함. 보좌관들의 정신과 치료 기록일 것 같기도.
자, 요 내용이 드디어 이 소득 자료 여기 신용카드 그러네. 이것과 연결된 것이라고 저는 추론이 됩니다. 저도 감히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건 그것일 것 같네요. 아니, 뭐 물론 틀릴 가능성 98%입니다. 뭐 98%라고 그러는데 또 소송 위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저도 그럼 묻어갈게요. 신용카드를 연간 2억 이제 그 강선우 후보 본인까지 합하면 연간 3억인데 이건 백화점에서 명품 사야만 가능한 가격이겠네요. 여기에도 아까 저는 그 대나무 숲에서 나온 것까지 감안하면은 네. 그러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품들이 다 어디 있냐는 거죠. 집에 있겠죠. 그렇죠. 500만 원 미만으로 500만 원 미만으로 연간 2억 원어치 살려면 몇 개입니까? 40개. 40개씩 사면 돼요. 490만 원씩짜리 해가지고 40개 사면 됩니다. 5년 동안이니까 200개. 200개.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님 댁에 가면은 200개의 500만 원짜리 미만에 방 2개면 돼요. 네. 방 2개. 네. 가면은 아 5년... 그래서 여기 광화문에다가 세 군데요. 세 군데. 집 2개고 강서구에 집 하나 있으니까. 네, 세 군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집을 한 3개 놓고 그렇죠. 방을 이렇게 여기저기해서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네. 500만 원 밑으로 사가지고 딱. 그러니까 이렇게 보좌관들 보고 화장실만 가게 하는구나. 다른 데 들어가지 말고. 갔다가 보면 안 되지. 그렇죠. 화장실만. 그렇죠. 전 화장실 보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야, 지금 그 제2당에서 생활비서 사건이 터졌잖아요. 아, 그게 진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생활비서가 명확한 정의가 뭡니까? 그분 생활비서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그 일일이 연원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찾는 게 이제 중국의 모택동, 모택동이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생활비서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그 마오의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여성 편력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는데 여러 여자들이 항상 옆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생활비서 명목으로 처음엔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애를 낳고 이제 부인도 되고 했는데 이제 뭐 저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사실 소위 말하는 조선에서 남한에서 유명한 이제 공산당 그 당수급들 뭐 박헌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비슷한 행태를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다 이제 생활비서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전 이런 밥 먹을 시간은 지났으니까 밑 닦아주고 뭐 이런저런 거 뭐 딱 저는 강선우 의원이 옆에 있었으면 싶은 게 생활비서겠더라고요. 생활비서가 요즘에 상황이 굉장히 커졌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덮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쪽 당에서. 네, 그러더라고요. 상황을 덮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민주당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은 항상 어떤 일이 터지면 법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강선우 방지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더 이상의 제2, 제3의 강선우가 나와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의원실에 생활비서를 하나 두는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선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강선우 방지법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8명 인턴까지 하면 9명인데 10명으로 늘리고 1명은 생활비서로 한다. 이런 입법을 하면은 이런 문제 발생 안 하잖아요. 앞으로 다른 분들은.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응원한다. 뭐 허영 의원이 뭐 사생활에 관해서는 검증하지 말자 뭐 이런 걸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그 허영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 보고 떠올리는데 그 사생활 관련은 검증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입법 발의 내용 있습니다. 저 이거 신문 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생활 부분을 검증하지 말자고요. 네. 저는 그럼 범죄자들도 다 공직자 되고 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저 김모 총리도 범죄자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가족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그죠. 네, 비공개로.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가족 사생활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지들끼리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제 이거 약간 맥락 떨어지는데 정진상 씨가 대장동 재판에서 했던 말 들어보셨어요?
나도 재판을 연기해달라. 자기가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에 내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게 뭐냐면 야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히 인용을 해볼게요. 네, 저도. 네. 유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진상 서운하죠.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네. 아까 전에 준비를 해왔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요. 네. 제가 디지털 타임즈라는 언론에서 제가 그대로 따볼게요. 정진상 측은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이다.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재명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진상의 재판 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정진상님을 응원하려고. 이 사람, 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지금 범인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라고 그 자백을 해버렸네요. 저는 그렇게 해서가 안 할게요. 무서워. 아니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잖아요. 전 그렇게 해서가 안 할래요. 그렇게 해서 안 할게요. 아니 이러면 말 되지 않아요. 다시 짧게 해볼게요. 저는 정진상 씨 말씀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구조이다.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재명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취소하고요. 제가 이 자리 곧 차지할 것 같아요. 정점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 대통령의 이게 변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사식은 넣어드릴게. 네. 쫓겨나기 좋은 날씨입니다. 저도 뭐 진행도 해보고 싶어요. 여기를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쫓겨나기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도 우중충하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도 총리가 되셨는데.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이른바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나요? 전우용 역사학자. 네. 그리고 하헌기 현 대변인인지 전 대변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인상 깊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우용 씨나 하헌기 씨 어떤 인상 깊은 말을 했냐면 우리는 국민의힘과 달라야 된다. 네. 이와 같은 인사청문함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달라야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의힘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 때 만약에 김민석 총리와 같은 사람이 총리 후보로 올라왔다라면 혹은 강선우 후보와 같은 사람이 여가부 장관 후보로 올라왔다라면 통과됐을까? 저는 낙마다. 깨기죠. 전 물론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히 무시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죠. 좀 무시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 때라면 이분들은 낙마했을 거다. 그렇다라면 전우용 씨라든가 하헌기 씨가 우리는 국민의힘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은 밀고 넘어가자. 밀고 가자. 우리는 강선우를 임명해야 된다. 그런 뜻일 거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강선우를 임명할 거다. 이것에 이 자리를 걸겠습니다. 쫓겨나기 좋은 날씨입니다.